그럼 두 번째 세션을 위해 임경재 교수님께서 AI와 디지털 기술로 구현하는 기후변화 적응 스마트 농업 용수 치수 및 이수 관리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배경은 오늘 하루 종일 들어보셨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실 기후변화, 기후위기 여러 가지 단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했던 부분들은 처음에 그 오봉저지가 이제 태풍에서 취약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홍수 예경보 시스템 하나 만들자 해서 이 과업을 좀 시작했고요. 그때 처음에 했을 때 여기 시간당 110mm, 요즘 올해 같은 경우는 일기예보 또는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시간당 100mm는 우습게 좀 내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아주 시의적절한 방법, 연구 주제라 생각이 돼서 저희가 한 4년 정도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홍수 예경보라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가뭄 때문에 오히려 저수량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25% 이하로 떨어진 시기가 언제인지 그걸 예측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치수와 이수를 갖다 같이 볼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가뭄 관련된 부분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해서 가뭄이라는 걸 빨간 걸 썼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강릉 지역 물 부족 때문에 많은 포럼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해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봉저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할 때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오봉저지 상류부터 오봉저수지의 저수위, 저수위를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방류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류 지역의 피해를 갖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류 정보, 그 다음에 밑에 하류 지역엔 얼마만큼 또는 어떤 방류량이 나갔을 때 침수가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농업용수 관련돼 가지고 물이 공급된 다음에 수로를 통해서 논에 물이 들어갔다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방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회귀되는 수량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업용수가 생공농의 61%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알라고 하면 사실 이 모든 걸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농어촌공사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디지털 트윈 시스템 평가 분석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인데요. 그래서 치수 관련된 부분, 이수는 아까 보였던 그 시스템,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 내용, 그 다음에 그 외에 농업용수에 관련돼서 어떻게 로봇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율주행 드론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오봉저지 이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요. 여기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동안에 홍수량이 얼마큼 되는지, 유입수량이 얼마큼 되는지 평가했는데 저기 포인트로 표시된 것이 1시간당의 유입량이거든요. 우리는 한번 20곡선을 갖다 예측해야지 저수위의 현재 저수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수문 모델링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R스퀘어 NSC 한 0.85 이상이면 다들 만족하기 때문에 대충 해보니까 0.9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과업을 시작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여기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이 1분 내에 가능하다면, 그래서 상류부터 예측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수지의 수문을 어떻게 방류하는지 밑에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1분 내에 같이 평가를 쓰면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열심히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4년 동안, 그 다음에 올해는 25년도에는 고도화 작업을 했고요. 작년까지 연구를 하면서 태풍이 왔을 때 또는 그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저수지 수위의 그 변동을 제대로 예측을 하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25년도에 큰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올해는 비가 안 와서 검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뭄 관련된 내용들 지금 많이 고민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갖다 구축할 때는 현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가지고 현장 계측장들을 같이 활용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실제 오봉 지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은 갖다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만 필요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 뒤에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예측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수 예측 시스템이다 보니까요, 정확한 예측을 빠르게 1분 내에 하고, 그 다음에 예측 정확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루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이렇게 그 색깔별로 갖다 표시해서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디가 그 넘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갖다 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문자로 갖다 관련 기관자한테 문자로 갖다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번에 한
저기 8월 달에 저수지 수위가 얼마만큼 감소가 되는지 그때 예측하기 위한 부분들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저수지 수위가 상승분은 좀 그래도 어렵지만 감소는 되게 쉽거든요. 어차피 증발산 침투량, 유입 수량,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생활용수 공급하는 양. 그래서 생각보다 그 부분은 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아까 이제 다른 저기 자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데 여기서 여기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거는 측정하게 되면 현재까지 자료입니다. 1시간 후에 자료는 없는 거고요. 그럼 1시간 후에 또는 3시간, 6시간, 12시간 후에 자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아까 레이더 강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그걸 할 경우 저희가 기상청 예보 자료를 갖다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조금 발견을 했고요. 그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데이터가 없었고요. 4년 전에 할 때, 5년 전에 할 때는 그래서 강릉 지역에는 강수량을 자료를 갖다 이용해서 예측하니까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오, 다행이다. 안 맞아야 정상이죠, 사실요. 그래서 하고 현장에다 계측 장비를 강우량계를 그 상류 유입화천에 두 개씩 설치하고 여러 가지 파생 변수도 만들어서 예측을 하고 하루에 그 24번 돌아가게끔 했고요. 그다음 매 1시간, 2시간, 3시간, 12시간 후를 갖다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만들고 저희가 이게 너무 잘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되게 검토를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1년 자료입니다. 시단위 자료요. 그 남들이 보게 되면 너무 잘 맞아가지고 R스케일가 0.99 이게 맞을까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확대 기능을 안 넣어놨거든요. 시스템에 자동으로 분석하게 돼서 야 이거 일 안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내용을 하실 때 이제 태풍 카눈이 왔을 때 실제 잘 맞나 봤더니 그때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검증할 때는 태풍 이제 카눈, 그 다음에 24년도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대해서 시간당 1mm 이상인 데이터를 갖다 보게 되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게끔 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12시간 후는 이렇게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1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후를 보게 되면 이 정도로 잘 맞다 그러면 쓸만은 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던 부분은 0.9인데 일단은 저기 시간당 1mm 이상 되는 부분도 잘 맞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6시간, 뭐 12시간 후를 보게 되면 여기 핑크색이 실측이고요. 녹색이 예보 강수량인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시간은 큰 차이가 안 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는데 5km by 5km 격자 자료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기상청에서 500by 500을 갖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썼더니 생각보다 그 정확도가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자료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이 자료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검은색으로 된 것이 실측 자료고요. 저희가 500by 500 기상자료를 쓰니까 강수자료를 쓰니까 빨간색으로 좀 근접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데이터만 좋으면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건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레이더 강우 자료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이더 강우 자료 중에서 여기 높이 고도 자료를 갖다 놓으니까 여기 빨간 거랑 검은 게 더 일치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500by 500에 그래서 이것이 아소스나 AWS 데이터랑 레이더 강우를 합성한 자료인 줄 알고 해서 누가 질문하시길래 네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까지만 있으면 좀 정확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우 강도와 강우 지속 시간도 저희가 해봤는데 뭐 생각보다 이 자료를 보니까 살짝 좀 개선은 됐습니다. 그래서 요 검은 게 실측이고요, 빨간 게 이번에 저 개선된 모형인데 조금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했을 때 또 무조건 좋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지금 올해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했을 때 처음에 그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실측도 안 하고 있었고 증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 그 자료도 없어서 이제는 하다 보니까 모델링 결과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증폭 기술을 이용해서 고유량 자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자료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료들 사실은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스왓이라는 모형의 아워리 자료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나름 이제 수목선 모양을 잘 들어가게끔 자동 공조 툴도 만들었고요. 그다음 최근 보니까 탱크 모형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쓰긴 하는데 탱크 모형이 과연 잘 맞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배제 최적화 방법을 통해서 했더니 뭐 시단위도 알스키 한 0.7, 0.8 왔다 갔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극한 강우 사상에 대한 영향들 좀 볼 수 있게끔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차 연도할 때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사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구하려고 그러면 한 1, 2분이면 다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각각에 대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 캘리브레이션이 중요한데 하나의 알고리즘 자체가 다 맞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AutoML이라는 자동화 기법을 통해서 수십 가지의 머신러닝 모델, 그 다음에 그 하이퍼랜더 튜닝,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모델을 갖다 만들어서 하니까 정확도가 더 증가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AutoML을 통해서 지금 예측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단일 모델로 저수지수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위값 모델을 두 개로 구분해서 하니까 그래도 예측 정확도가 조금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걸 할 때 그 핑크색이 실측이고 녹색이 예보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 3시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6시간, 12시간 후는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 유입되는 부분들은 이 정도면 저희는 쓸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유입량하고 수문, 오봉저수지는 수문이 되게 큰 게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문을 열게 되면 뭐 물을 갖다가 빠른 시간에 뺄 수 있는데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실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자료를 갖다 봤더니요. 다행스럽게 그분들은 하늘을 보고 자료를 보고 검토해가지고 나의 경험에 의하면 1시간 정도면 수문이 있으니까 수문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왜 미리 수문을 갖다 조금만 열어도 미리미리 다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로직을 해서 저희가 일단 스마트 방류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명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궤도 높이별로 해서 이제 얼마만큼 되는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문은 언제 여냐면 얘가 만수에 도달할 때 여는 게 아니라 12시간 예보를 통해서 한 5시간, 6시간. 저희가 12시간 예보를 통해서 5시간 전에만 문을 열더라도 충분히 방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방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피크량을 줄여서 밑에 하루 지역 남대천은 100년 비도로 갖다 설계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게 되면 밑에 하루 지역에 대한 영향도 줄이고 실제 방류량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분석했고요. 그래서 실직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된 것이 실제 관리 수위거든요. 관리 수위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가 스마트 방류라는 걸 통해서 여기 보시면 전체 방류량은 동일하지만 이 시점에 문을 열지 않고 미리 한 대여섯 시간에 물을 열게 되면 방류량은 비슷하지만 첨도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밑에 하루 지는 영향을 줄일 수 있고요. 이게 강릉에서 강릉 담당자가 원하는 바거든요. 왜냐하면 방류 잘못하면 밑에 남대천에 그 고수부지에 주차한 차량들 피해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이게 관리 수위를 갖다 되돌아오는 건데 이 농업용 저수지의 특징들이 뭐냐면 가을에 태풍이 온 다음에는 다 저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수위를 100%를 하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비가 안 오고 하게 되면 관리 수위가 떨어지고 특히 오봉저수지는 하루에 11만 톤 정도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계속 지속도가 떨어져서 지금 오봉저수지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아마 겨울이 아마 더 심각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다 검토해서요. 여러 가지 극한 강우 사상에 대한 부분들은 설계자를 이용해서 모델링한 결과 집어넣고 저희가 이제 학습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하루 지역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하루 지역에 대한 수위는 플러드 웨이브 모형을 이용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했고요. 그 자료를 학습시켰는데 사실 시뮬레이션 모형들은 큰 어려움 없이 여기 보시면 거의 1.0에 맞게해서 플러드 웨이를 갖다 잘 구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분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실제 예측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프로세스를 갖다 1분 내에 다 할 수 있어서 의사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으라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했을 때 그럼 이거의 영향이 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걸 처음 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나는 여기 근무를 20, 30년 동안 했는데 나는 내 경험에 의하면 오봉저수지 운영하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안 써.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데이터 봤더니 100년 빈도 정도? 이 정도 강우 사상만 내지 그 이상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500년 빈도가 내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일단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저는 이제 그 경험을 갖다 존중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그 자료를 보시면 그냥 500년 비도가 내렸을 때 밑에 하루 지역 같은 경우는 24개 지점이 원류가 되는데 이제 저희가 스마트 방류하는 예측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대여섯 시간 동안에 방류하게 되면 12개 지점. 남대천은 100년 비도로 설계됐거든요. 그래서 200년 빈도를 방류를 했을 때 침수가 하나도 안 되면 사실은 쓸모 있다는 걸 훨씬 더 많이 증명할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 때 농어촌공사도 이제는 여러 가지 IT 기술을 갖다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어촌공사가 지금 전체 289개 지점에 대한 홈스웨잉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 방안하라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하루에 매 1시간마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바꿔서 하루에 24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12시간 예보가 정확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매 1시간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 12시간 후에 예보 자료는 거의 안 쓰거든요. 6시간 자료가 잘 안 맞다 그러면 1시간 후에는 또 다른 그 다음 시간 데이터, 그리고 현재 저수위의 변동, 실제 자료가 반영된 또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학습하는 경우는 저희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썼는데 학습하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1, 2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델보다 정확도가 높으면 새로 학습된 모델, 낮으면 기존에 있는 모델 써가지고 지금 모델이 스스로 학습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시스템 만들고 나면 나중에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할 때 저희 대답은 기계가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학습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기 디지털 트윈하는 부분들은 뭐 이건 오늘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사실 모든 기관에서는 이런 뭐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저기 사용자 모르니까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안 쓰거든요. 뭐 지소에서도 이 지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이 챗봇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그 챗봇에 저희 경험, 그다음에 오봉저수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시키고 매년 저희가 경험했던 새로운 내용들을 학습 자료를 하게 되면 누구나 와가지고 손쉽게 이런 챗봇을 이용해가지고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치수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용수, 이제 이수 부분들은 이제 한국농어총회에서도 이런 AI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백마저수라는 곳이 있는데, 괴산에 있는 백마저수에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모든 그 계측 장비를 다 집어넣어서 지금 계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그 관련된 자료들 저희가 다 취합하고 시스템에서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농업용수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농업용수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정말로요. 저희는 사실 농업용수 관련된 내용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다 모르겠네. 근데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농업용수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가지고 모든 내용들을 다 조사하고 현장 조사해서 뭐 수백 개에 대한 자료들 다 조사를 다 했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 용수를 공급했을 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래서 다 디지털 트윈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뭐 이 내용들은 시각화하는 내용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물이 공급된 물이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배수로로 그다음 밑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현재 농업용 저수지에서 물을 지난 한 달 동안 공급량은 이만큼, 논으로 들어갔다가 사용되는 양은 이만큼, 그 중에서 회귀되는 양은 얼마큼, 이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해석도 실시간으로 다 되게끔 수입 엔진을 같이 이제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에서 공급량, 이용량, 사용량, 회기량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공급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실제 농업용수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여기서부터 아마 나올 수 있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봉저수 같은 경우는 물을 공급하는데 요즘 보게 되면 간단 강의하는 방법들, 저탄소 농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농업용수의 한 46에서 54% 정도에서 확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아마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런 이제 시스템에서 회기수라는 건데, 농업용수가 회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들 아시겠죠. 왜냐면 물이 들어갔다가 100% 논으로 들어가고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회기수 자체를 보게 되면 35%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누구도 35%가 왠지를 모르고 그냥 쓰고 있고요. 근데 그 35%가 뭐냐면 문헌에 봤더니 누군가가 다른 걸 인용한, 김태철 교수님이 인용했던 그 자료를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농어총사랑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천 유지량 중에서 실제 각 수해 용수구역별로 해서 얼마만큼 하천 유량의 농업용수가 회기가 기여하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농업용수로 작은 지역인데 한 30여 개의 계측기를 설치했거든요. 그게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계측기만을 이용해서. 근데 불가능합니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모델링 기법 같이 병행해서 기여율을 했고요. 그 기여율이 35%는 것이 월별로 다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고요.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기여율을 다르게 산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는 한 200몇 개 한 다음에 각 수계별로 회기 모형을 만들어서 유역에 있는 어떤 용수구역 특성들을 입력하게 되면 회기율을 월별로 산정하는 모델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로봇개를 구입을 했는데요. 사실 로봇개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생각보다 재밌게 생겼는데 가격은 처음에 1억이라서 못 샀거든요. 근데 여기 유니트리에서 맞는 거 보게 되면 2,800만 원에 저희가 구입을 했고, 중국에서 아마 사면 한 2천만 원이면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는 어차피 GIS 그 농어총공사에서 갖고 있는 GIS 정보를 입력해서 자율로 지가 갈 수 있게끔, 그래서 GPS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이 로봇이 직접 가면서 현장에서 뭔가를 합니다. 근데 이 수로가 14만 킬로 정도 되는데
농어촌공사 직원들 중에서 자기 관리하는 수해 지역의 수로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아까 이수 측면에서 물골에서 물고의 높이랑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높이에 따라서 수리학적 계산이 맞더라도 물이 공급되는 양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물고의 위치랑 지금 높이까지도 산정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몇 프로 차이 안 나고 쓸모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물을 갖다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보내가지고 한번 테스트해가지고 되면 이제 전국에 있는 14만 킬로의 수로에 한번 보내게 되면 이 DB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논의 높이가 이 바닥이냐 다 다른데 실제 물이 풍부하면 위에 있어요. 위에도 충분히 들어가니까요. 근데 밑에 하류 지역하면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높이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모델이 아까 되고요. 근데 물을 갖다 공급하는 부분들 사실 이런 자료인데 아무도 모르거든요. 물을 갖다 공급을 다 된다고 문을 다 열었다고 하는데 실제는 농민 수로감시원들이 알아서 문을 여는데 그거를 저희가 한 700여 장을 통해 가지고 농민이 요 가슴 높이에서 한 2m 앞에서 찍으면 저절로 문을 열고 닫고 얼마만큼 하는지 하는 정보를 만들어서 앱을 만들어 드리고 수고비를 드렸는데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AI도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드론을 해서 처음에 이거는 EBX라는 드론을 거의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뿅 하더니 탁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119 신고했더니 사람이 안에서 못 구해준대요. 그래서 이삿짐센터 사다리 차려도 했는데 이걸 하면서 학생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망가질까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을 하는 게 없을까라서 했던 것이 여기 보게 되면 조립식 드론이거든요. 근데 실제는 중국산 드론인데 대부분 부품이.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조립을 하고 여기다 여러 가지 영상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아듀 파일럿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자율주행하는 그 드론 소프트웨어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현장 가면서 딥러닝과 연결해 가지고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여기 있는 GPS 정보를 이용해서 GIS 매핑을 하게 되면 야적 대비가 어디에 있다 없다도 볼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들을 웹사이트에 두고 그 다음에 실제 야적 대비를 했으면 누군가 보고 또 있네? 그러면 해당하는 그 아듀 파일럿 이용해서 해당하는 GPS 좌표로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관리가 안 된다를 볼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쓸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강원도에 있는 인제도 보게 되면 소양댐 녹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필요로 한다 얘기를 하셔서 한번 적용해 보자고 제안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것은 뭐냐면 드론 관련된 건데 그래서 사실 드론 저도 사실 안 하다가 요번에 하면서 조정을 해봤는데 한 20분 걸렸거든요. 잘 날리려고 하면요. 그래서 컨트롤 없이 그냥 노트북에서 클릭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해당하는 정보로 딱딱딱딱 지나가고 테이크오프에 따라 랜딩까지 다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듀 파일럿을 이용하게 되면 아마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 여기는 지오 서버랑에서 GIS에서 농어총사가 있는 수로에 있는 어떤 GIS 정보랑 같이 연계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으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2분 넘게 썼는데요.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도 아까 보였던 그런 어떤 시간을 갖다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관리에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안을 통해 가지고 농업인수를 좀 하고 농업인수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임경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차윤경 교수님께서 하천호수 유해 녹조 예측 기술의 잠재력과 활용성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저 서울시립대학교 차윤경이라고 하고요. 예, 임경지 교수님께서는 되게 많은 내용을 담으실 수 있는데 저는 임경지 교수님과 같이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간단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을 앞당겨서 여러분들 다 집에 일찍 가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하천과 호수에서 유해 녹조 예측 기술의 활용성과 잠재력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녹조, 특히 이 유해 남조류 대량 증식으로 발생하는 녹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수질 및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2014년 미국, 그다음에 2007년 중국 이제 태호에서 이제 실제로 좀 그래도 일주일 가량 이렇게 음용수 공급 중단이 될 정도로 녹조가 심각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녹조 현상에 정말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데요. 이에 더해서 이제 기후 변화의 경우에는 이것도 뭐 지역에 따라서 좀 특이성이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녹조의 빈도, 강도 그리고 지속 시간 모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더해서 어려운 면은 이런 녹조의 예측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녹조 감시 및 대응을 위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조류경보제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조류 독소 기준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친수 구간 지점이 더 확대가 되고 채수 위치가 조정이 되고, 또한 경보 시기 또한 그 채수 당일 날 경보 발령이 되는 것으로 개편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녹조의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경주 교수님께서도 되게 사전적인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녹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녹조에 대해서 사전적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유해 남조류 이제 발생 및 증식과 영양 인자 간의 관계를 이제 정량화하는 사전적인 녹조에 대한 예측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녹조 예측 모델도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기작 기반 모델과 자료 기반 모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작 기반 모델은 우리가 흔히 뭐 수치 모델, 물리 모델, 역학 모델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물리, 화학, 생물학적 그런 기작에 대한 일련의 방정식을 수식화한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자료 기반 모델은 통계기법이나 요즘 더 흔하게 기계학습, AI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그 자료 안에 있는 상관성이나 패턴을 파악을 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론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녹조 예측 기술 동향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원격 탐사 영상 자료 활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원격 탐사 영상 자료에 드론 아니면 민간 항공기도 활용할 수 있지만 좀 더 대규모로 광역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녹조 분야에서는 위성이 더 많이 활용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존의 점 단위 현장 조사 자료를 이제 면 단위로 확장을 해서 녹조의 공간적인 변동성을 파악을 할 수 있고 광역적인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런 모델을 탑재하는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하면 이제 공공으로 녹조 예보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녹조 예측 기술의 활용 범위를 확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책 의사결정 지원의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녹조 예측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반의, 그러니까 자료 기반 모델이니까 다른 연사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료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 원자료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관이라든지 융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AI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고도화 작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그 기술 동향 중에서 첫 번째 그 원격 탐사 기술의 활용,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 플랫폼 활용,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이런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녹조 예측을 위한 시스템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주요한 시스템들을 살펴보시면, 먼저 그 녹조 예측을 위해 연계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물안겨 정보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미국,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미국의 사이언, 그리고 또 미국의 헵옵스,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까도 음용수 중단 문제를 겪기도 했던 레이크 타이후, 태호라고 하죠. 태호에서의 녹조 예보 플랫폼, 그리고 호주의 아쿠아워치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한 점만 좀 짚어드리면은 이제 미국의 사이언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의 예보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휴대폰에서 앱 서비스로도 우리가 녹조의 그 현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이언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이 미국 EPA 외에도 오탄대 나사라든지 그런 여러 운영기관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보의 그 시간 해상도는 대부분 한 5일에서 7일 정도의 단기 예보 중심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미국의 헵옵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 한철 전체에 대한 중장기 예보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기술은 보시면 다 위성 영상하고 그리고 주로 여러 기작 기반 모델과의 융합 기술을 통해서 예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제 사이언의 경우에는 미국 사이언의 경우에는 이 위성 영상하고 그 베이지안 기반의 통계 모델을 그 융합해서 예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녹조를 확률적인 개념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클로로필 A라든지 이런 뭐 피코시아닌이라든지 이런 조류 색소들은 빛의 파장에 따라서 흡수나 반사 특성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율 곡선을 통해서 이런 색소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사도는 이제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이런 센서에서 이런 분광 반사도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위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분광 대역 폭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밴드의 수에 제한이 있지만 대신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광역적으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고 또 그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관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이제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관측의 범위 자체가 좀 국지적이긴 하지만 고해상도의 그리고 연속적인 분광 정보를 통해서 정밀한 관측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광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색소 농도를 산정을 할 때 뭐 분석적 방법, 준분석적 방법 혹은 경험적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요즘은 추세가 인공지능 모델을 또 많이 활용하는 추세가 되겠고요. 이렇게 개발된 모델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이제 이 색소 추정 모델을 에 대해서 전체 영상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픽셀별로 농도를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적으로 좀 영속적인 색소의 공간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해외 주요 기관들의 그 그러니까 이런 그 색소 농도 추정을 위한 위성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게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이게 공공위성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자체 개발한 영상도 이렇게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각 위성마다, 그러니까 뭐 드론이랑 위성도 다르지만 위성마다 또 시공간 해상도 그리고 분광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조합을 해서 그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중 위성을 활용하고 있는 게 추세고요. 그리고 또 그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 퓨전을 하게 되면은 각 위성의 자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공간 해상도를 다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 색소 추정 방법은 이런 큰 시스템에서는 주로 밴드비 기반의 간단한 경험적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된 색소를 가지고는 이제 공간적인 매핑을 통해서 분포를 시각화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현황을 이제 서비스로 공공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매핑 결과를 예보를 위한 수치 모델의 초기장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보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으로 서비스가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의 태오 녹조 예보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호주의 아쿠아 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랫폼 안에서 자료 전처리라든지 이게 모델링뿐만 아니고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그다음 보고서 작성까지 지원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통합 플랫폼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나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위성 영상에서 추정된 남조리의 발생 위치라든지 강도 정보를 가지고 또 이거를 기상 예보 자료와 결합을 해가지고 기작 기반 모델의 입력 자료를 활용을 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최근 기술 동향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되겠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그 녹조 예측 기술에 대한 그 리뷰 논문의 분석 결과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면으로 나타난 인공지능 모델의 사용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한 2013년경을 기점으로는 그 연두색으로 나타난 기작 기반 모델보다 활용도가 앞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 예측에 있어서는 이런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이 되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원시 입력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료를 보면은 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관측 빈도가 낮다든지 아니면은 학습 데이터의 양이나 질이 제한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데이터셋 간에 이제 불일치를 보인다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는 뭐 시계열 보관이라든지 아까 임경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 증강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이종의 그래서 시퀀스 데이터랑 이미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멀티모달 학습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 녹조 예측에 활용되는 입력 자료를 보면은 출처가 다양하고 따라서 이런 입력 자료들의 관측 빈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1단위 자료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월 단위, 분기 단위 자료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오른쪽에 구조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위에 있는 구조는 그 자료에서 서로 다른 다별량 간의 그 관계를 학습을 해가지고 입력 자료의 해상도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메커니즘하고 밑에 시계열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예측을 해주는 메커니즘에 대한 통합 메커니즘을 구성을 한다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자료는 관측 자료는 뭐 이게 주단위 자료라고 했더라도 우리가 자동화된 전처리, 이렇게 메커니즘 안에서의 자동화된 전처리 그리고 예측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서 1단위 수준으로 녹조를 예측해 볼 수가 있고 정확도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녹조 예측 그리고 전반적인 물환경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서 WeAI라는 인공지능 기반 전용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위가 물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실무자들이 AI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사용자 친화적인 이런 UI나 UX 설계를 함으로써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제공되고 있는 모델은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제 표준화된 AI 알고리즘뿐만이 아니고 사용자가 자기 맞춤형으로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커스텀 모델에 대한 개발 환경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은 현재 조류경보제 예보 업무에 이제 병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녹조 예측에 대한 업무를 수행을 할 때 현재는 전이학습 기반의 TFT라는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이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조류경보 예보 개별 지점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점들의 풍부한 데이터까지 다 끌어다가 모델을 사전학습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예보를 하고자 하는 지점의 데이터로 모델을 미세 조정을 해가지고 그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기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모델로는
TFT라고 이게 시계열 예측을 위한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력 자료뿐만 아니고 미래에 대한 예보 자료 그리고 정적인 자료까지 한꺼번에 통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전이학습하고 이 TFT 같이 고도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결합했을 때 전체적으로 모든 그 조리경보제 지점에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 다양한 강점을 가지지만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입력 자료만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 단위의 현상 자료를 사용을 한다면 이 인공지능 모델도 점 단위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점을 이어가지고 이런 그래프 심경망과 같은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다지점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더라도 이거는 모든 지점에 대해서 획일화된 그런 똑같은 입력 변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입력 변수의 관리 유용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활용을 못하는 사례가 생기겠죠. 관리 유용성이 떨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딥러닝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얘는 이제 노드 임베딩 모듈의 연계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점 간 그 입력 변수가 상이하더라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지점에 대해서 녹조에 대해서 동시에 통합 예측이 가능했고 그리고 특히 하류 지점에서 상류의 여러 영향 요인들에 대한 그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통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되게 복잡한 시나리오 모의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다 이어붙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점오염원의 방류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 수리 구조물의 운영 시나리오에 대한 영향을 모의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개선점이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공지능 모델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설명력을 부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인과관계로 해석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인 시나리오 모의가 아직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또 기후변화 같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현상에 대해서는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삽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기작 기반 모델의 경우에는 아직도 생물까지 모의하기에는 계산 부하가 너무 크고 그리고 예측 정확도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보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떠오르는 추세가 이 기작 기반과 인공지능 모델의 융합 기술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임경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기작 기반 모델을 입력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인공지능 융합 기술을 가지고 기작 기반 모델의 초기장의 공간 해상도를 개선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경계 조건의 시간 해상도를 개선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 성능의 향상을 도모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작 기반 모델을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대리 모델을 개발을 해서 모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또한 정확도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디지털 트윈하고 연계를 한다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라고 의사결정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현재 이제 통합 물 관리를 위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랩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위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발표 후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주신 차윤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현환 교수님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 및 정책적 함의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수자원 수문학 전공자이고요. 이런 자리에서 수생태라는 내용을 발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그만큼 아마도 제가 국토부에 있다가 이제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아마도 이제 제가 약간 그런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전문적으로 수생태나 이런 거를 전공하신 분이 아닌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2년 전에 환경과학원에서 자료가 뭔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분석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고 뭔가 결과를 뽑고 싶은데 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시작해서 나쁘게 말하면 좀 낚여서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 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후회가 막급했냐면 학생이 대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었다. 이 자료가 얼마만큼 진짜 구축이 나쁘게 말하면 엉망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크게 주요 사항들은 이런 수생태 지표들이 도대체 숨은 인자들하고 그다음에 수질 인자들하고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그러면 이게 기후변화라고 하는 큰 그런 전지구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런 굉장히 마이크로 스케일의 그런 자료들이 움직여 왔는지, 앞으로 움직일 건지를 평가하는 방법들을 좀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자료가 굉장히 짧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내용들도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자체적으로 나름 생각해 본 내용들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니까 특별히 부연은 안 하고요. 기온이 어쨌든 증가하는 건 명확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강우가 증가하는 것들은 굉장히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지만 그게 어디 떨어질지 언제 떨어질지의 부분들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서 특히나 이제 기온 상승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들, 이게 이제 결과 수질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2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생태에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런 서식처라든지 어떤 이동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기후변화가 그 하천 환경이라는 부분에 훼손을 가져올 거고, 그게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크게 세 가지의 지표들, 그 다음에 종들을 보고 진행을 할 건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과거부터 변해왔는지를 보고 앞으로 어떤 연구들이 좀 필요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물 측정망 장기 데이터가 2008년, 2024년까지 제가 우스갯소리였지만 사실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라 자체가 없고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오는 그런 자료들의 구체성이라든지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 생물 측정망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였고 이걸 충분히 분석할 만큼의 데이터 길이가 이제 확보됐다는 측면에서 이것들이 좀 시공간적으로 추적도 해보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분석들을 좀 해보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일단 모든 데이터를 좀 맞추는 거였어요. 그럼 수생태 데이터들이 있고 수질 데이터들이 있고 순문 데이터들이 있고 기상 데이터가 있는데 다 공간적으로 다른 지점에 있고 서로 예를 들면 수질 데이터는 한 달에 한 번, 또 수생태 데이터는 분기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특정 날짜에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나름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생물상 지점들을 기준으로 수질 정보하고 수문 정보들을 다 매칭시키는 과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이렇게 해서 500여 지점들을 다 일단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게 수생태 지표들이 여러 개 있지만 크게 보면 3개의 지표들을 초점을 맞출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저도 입에 안 익어서 계속 이제 되뇌기고 하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있는 거는 일종의 이끼 같은 부착 돌말 지수라고 되어 있는 TDI라고 하는 건 이끼와 같은 것들인 거고요. 어류는 다 이해하실 거고 저서성은 바닥에 기어다니는 애들입니다. 가재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이런 애들을 지표화해서 0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겼고 100점이면 좋은 거고 0이면 나쁜 겁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수질이나 순문이나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관들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본 것들인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요 그림이 동영상이 가나 모르겠네요. 네. 이게 200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들을 A등급부터 2등급까지 공간적인 걸 매핑한 다음에 그 정보들을 이렇게 쭉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상단에 보이시는 이 그림들이 A등급이 파란색이고 나쁜 게 빨간색을 보시면 A등급 대략 이런 비율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등급에 따라서 보여지는 위경도 지표들, 수온들, 그 다음에 수질 지표들 보시면 이게 색깔이 완전히 세퍼레이션이 되면 나름 A등급, B등급, C등급, 2등급에 따라서 수질이나 수문 애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막 섞여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BOD 같은 거 보시면 A등급 같은 경우 가장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 가장 위에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도 경도 보시면 북쪽으로 갈수록 등급이 좋은 등급이 많이 유지한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DI 같은 경우 그렇고요. 그러면 실제 이런 BOD, TNTP 여러 이제 수질 인자들하고 이런 애들이 어떤 관계를 가져왔는지 저희가 나중에 목표를 정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발생하면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걸 뭔가 평가를 주려면 최소한 이런 관계들을 좀 정립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BOD 뭐 여러 수질 지표들하고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것들은 수온하고 유량들인데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상관계수나 어쨌든 우리가 말한 뭔가 좋아지면 뭐가 나빠지고 반대의 경우들이 좀 표현이 돼야 되는 것들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요거는 낙동강에 해당하는 결과들입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의 TDI 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아지면은 0.4 정도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좋아지는 거로 가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반대죠. 근데 어느 정도는 저희가 여기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BOD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아닌 상태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들은 외래 이런 부착 돌말 지수들 것들을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것들로 설명이 일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량 같은 경우 반대니까 유량이 거꾸로 많아지면 이것들을 세척하고 스커링하는 방법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돌말 지수들을 없애는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 라는 거로 보여줄 수가 있고요. BMI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저서동물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대략 그런 내용으로 분석을 해본 사례들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류 같은 경우는 되게 고착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어류 전문가들 계시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명확하게 섞이지도 않고 시간에 따른 변동성도 굉장히 작게 나오고 있고 관련돼서 뭐 수질 지표들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등급일수록 수질이나 유량이나 이런 수생태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조건들은 양호한 상태고 거꾸로 나쁜 등급으로 갈수록 수질이나 유량 그 다음에 수온 이런 것들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는 게 예를 들면 수온하고 그 FA 인덱스하고의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명확하게 상관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하고 저희가 매칭하는 관계에서 명확하게 관계들을 좀 파악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낙동강의 모든 지점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어그리게이션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각 스테이션마다 결과들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물리적인 부분들은 따라간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관계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들이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뭐 나름 분석을 또 시공간적으로 해보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업스트림이고 상류고요. 여기가 하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지표들을 시공간적인 유형 내에서 좀 평가를 해볼까라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다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연도에는 그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지표가 이 정도에서 하류로 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상하류의 차이가 커지는 거고 만약에 상류가 뭐 빨간색처럼 이쪽에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게 되면 상하류의 차이가 그만큼 차가 크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걸 연도마다 매번 분석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절편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슬롭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걸 매년 뽑아놓으면 여기 보이는 일종의 이렇게 서머리 테이블 같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BMI 같은 경우는 슬롭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상하류 경계가 거의 없어지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인터셉트가 점점 내려가는 것들은 상류의 인덱스들이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 스냅샷인데 이것도 논문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저는 여기에 좀 집중을 좀 보시면 다른 인덱스들을 2008년부터 2024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류에 여기 2013, 16년, 15년, 16년 한강에 굉장히 큰 가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시면 FA 인덱스가 여기 유량이 보시면 여기 이 유량이 어너멀리니까 굉장히 낮은 유량계였고 유량 상태였고 FA 다른 인덱스와 다르게 FA 같은 경우는 낮아지는 게 명확하고 이게 회복되는데 다른 인덱스보다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BMI나 TDI나 같은 경우들은 유량이 회복되면 바로 한 1년 정도 뒤에 회복이 되는데 이 어류와 관련된 지표 지수들은 꽤 많은 이력을 가지고 한 3년 정도 있어야지만 원상태로 어느 정도 평균 상태에 도달하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과거에 많이 보였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연구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TDI나 이런 것들 BMI들 여기 시간에 따라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쪽 방향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수온 같은 경우는 점점 올라가는 방향들 이런 지표들의 나름대로 경향성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특정 종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거로 이제 얘기가 돼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찬물에 또는 고도가 높은 지역에 좋아하는 그런 종들이 정말 시간에 따라 움직여 왔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부쩍 돌말릴 계열 중에 찬 환경을 좋아하는 애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공간에서 이렇게 지도를 매핑을 해봤을 때 이 센트로이드가 무빙을 하는 거겠죠. 센트로이드 무빙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위경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게 되면 뭐 위경도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고요. 그다음에 고도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몇 가지 사례 중에 좀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드리고요. 저서성 같은 경우도 특별히 이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이런 과거에 많이 보였던 우리가 지금 저서 같은 경우도 특정 우리가 기후에 민감한 애들만 끄집어서 봤을 때 기후에 정말 반응을 해봤냐 봤을 때 고도는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수온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예를 들면 어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냉수성 어종들을 좀 보고 얘들이 도대체 어디서 많이 발견됐는지를 찾아서 공간을 찍어보면 이게 이제 위경도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매년 추정된 그냥 가장 우리가 냉수성 어종이 많이 발견되는 그 지점들을 가지고 트래킹을 해보면 위경도가 이제 시간에 따라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어디를 움직여 보게 되면 고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들 냉수성 어종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고도가 점점 올라가고 수온이라고 하는 얘가 수온인데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론을 해볼 수 있냐면 이 냉수성 어종들은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수온을 찾기 위해서 점점 고도를 높아가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굳이 뭐 인과관계를 찾아보고 상관계를 따져보는 이유는 어쨌든 이런 결과들을 한번 내보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뭔가 기후변화가 왔을 때 온도가 결과적으로 증가하고 유량이 변동성이 있을 때 현재 보이는 지표의 범위가 이 정도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투영을 해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다른 것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수온하고 어떤 강우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량의 변동성을 넣게 되면 이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면들을 저희 기후변화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뉴트럴이라고 합니다. 시나리오 중립이라고 해서 만약에 저희가 60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지표를 지키기 위해서 얘들을 이쪽으로 끌어다 붙여야 되면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량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수온 조건이라든지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지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끌어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하나의 스트레스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의 내용인데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뭔가 인과관계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하게 상관계수를 안 보여주는 부분들을 좀 평가해보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부분을 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다 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떤 그런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데 바로 이런 기온이라든지 수온의 증가가 어떤 이런 수생태 지표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도 하겠지만 이 중간에 있는 수질을 영향을 거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로 파괴되면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그림들을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한 136개 정도 되는 상시 지점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본 건데요. 만약에 기온이 95% 정도, 지금 상태보다 95% 굉장히 높은 상태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수온이 평균에서 여기 오른쪽으로 보이는 빨간 상태로 무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TOC라든지 크로필 A 같은 경우도 나쁜 상태로 확률 밀도 함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얘가 이렇게 옮겨지면 여기 보이는 TDI라고 하는 평균값들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정확하게 상관계수로 설명은 안 되지만 이런 기적이 발생하게 되면 어쨌든 영향을 받고 미래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로 일단 저희 모형을 피팅을 했고요. 그 과정들은 여기 보이신 여러 그 인자들 간의 상관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네트워크에는 확률 밀도를 적용하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의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를 95도, 95%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상태로 가정을 하고 하게 되면 확률 밀도 함수들이 옮겨가면 나쁜 방향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 나쁜 방향들이 2차적으로 이런 수생태 지표들하고 영향을 주게 되면 얘들도 색깔이 분리가 될수록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들이 파란색과 다르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수생태가 나빠지는 경우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여기 CDF로 보시면 원래 기존에 값이 한 60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면 이게 다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온도가 95%를 저희가 찍었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리스크 개념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의 수온이 평균이 19.4도인데요. 만약에 앞으로 온도가 95% 정도면 어느 정도로 저희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게 되면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밑에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가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95% 대략 한 19.4도 정도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여기 TDI나 BMI, FI가 평균값이 59.5, 60.7, 한 47.6 정도 되는데요. 얘가 이 평균값보다 작아질 확률들이 지금 11%, 24%, 20%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온도가 바뀌면 현재 수생태 지표에서의 평균값 기준으로 다 왼쪽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게 넘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똑같이 여기 보이는 95% 굉장히 하이 스레셜드죠. 이런 값들을 줬을 때 지금 보시면 다 옆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런 수생태 지표들이 나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민감도 분석을 해보면 여기 보이시는 크로피 A, P,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지금 평균 상태죠.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당연히 평균이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만약에 크로피 A가 현 상태보다 95%까지 찍었게 되면 이 정도로 나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늘어난 것들이 뭐냐면 평균보다 왼쪽으로 갈 확률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현재 기준으로 95%, 아까 그 봄의 기온으로 보면 19.4도 정도 되는 게 미래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게 미래로 갔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수생태 지표들은 다 나빠져야 되는 걸 갈 수 있다는 전제로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예를 들면 그 SSP 2.6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로 하더라도 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확률 밀도 함수 현재 온도 분포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95% 퀀타일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미래에 지금 보여지는 온도들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래에서 95%는 앞으로 한 10여 년, 20년만 지나면 한 5%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의 중에 보여드렸던 수생태 지표가 한 20% 시프팅, 왼쪽으로 시프팅하는 것들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 시나리오 보더라도 더 악화된 시나리오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치명적인 약점인데 시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수생태 지표와 가뭄, 우리가 홍수 또는 온도의 증가 개연성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꽤 긴 데이터에서도 명확하게 저희가 평가하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베이전 네트워크나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들을 보게 되면 특히 온도의 증가가 수질의 악화를 가져오고 그게 수생태의 악화를 갖고 오는 것들의 단계적인 영향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온도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영향은 앞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수문학적으로 숫자원적으로 보게 되면 유량에 대한 부분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유량이라고 하는 거 저희 지금 하천의 유량 다 조절된 유량이잖아요. 근데 조절된 유량이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수생태를 유량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사실 명확하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개연성이 안 나오는 부분은 그런 원인도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수자원 쪽하고 수질하고 수생태 파트가 같이 연구가 진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원하는 답을 얻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통합 물관리의 주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세션 2가 되겠고요. AI 시대의 물관리 혁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저희 발표에 대한 부분을 3개에 대한 발표를 드렸고요. 크게 보면 물에 대한 이용에 대한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물 환경에 관련된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생태에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 좀 발제가 있었고, 이러한 3개의 발제는 물 관리에 있어서의 3가지 분야를 다 총괄했다라는 측면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단계적인 영향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단계적인 측면에 대한 그 측면에 대한 발제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후 변화가 이제 심해지면서 이런 물의 양도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물의 환경도 굉장히 급변하게 되면 결국은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의 분야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분야들이 좀 복합적으로 그리고 다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관리 체계는 좀 혁신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으로 주제가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 조금 잘 살펴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제 기억으로는 예비 모임도 한번 했습니다. 줌으로 만나서 각자들이 어떤 발제를 중심으로 또 토론할 건지 또 정했기 때문에 그 토론자께서 중심이 되는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 주시면서 시간이 좀 허락하신다면 관련되는 분야도 같이 복합적인 역량이나 내용들 좀 다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의 순서에 따라서 저희 K-워터의 그 AI 연구원장이신 김성훈 박사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강국 교수님, 그리고 제 왼쪽을 점프해서 이문환 박사님과 하시고 마지막으로 허진 교수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곧바로 김성훈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았는데요.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임경재 교수님 발표, 농업용수 쪽을 좀 담당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3개 정도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발표 한 7개 들은 느낌이긴 합니다. 또 이렇게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이제 K-워터 연구원에 있는데 제 이제 장점이자 강점 그리고 또 단점이 되는 것은 저희는 수요 측입니다. 그러니까 K-워터라는 어떤 AI 기술이나 통합물 관리 기술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연구 개발을 하거나 또 학계나 또 연구원들과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일단 총론적으로 좀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AI는 결국 오늘 그 포럼의 주제인 인간지능에 의해서 쌓여진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부에서 나왔던 3분의 발표자를 아우르는 통과하는 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인데요. 결국 기승전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어떻게 보강하고 휴먼 인텔리전스를 AI에 접목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 5년 전에 AI 센터라는 걸 맡았었는데 그때 저도 처음에 얘기했던 게 데이터는 기작 기반 모델, 그러니까 차윤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작 기반 모델을 통해서 보강될 수 있습니다. 그게 홍수이든 수처리이든 수질 관리이든 가뭄 관리이든 상관없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기작 기반 모델이 나온 아까 임경재 교수님께서 하나 설명을 주신 서로게이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의 기작 기반의 물리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학습시킴으로써 더 빠르고 혹은 좀 더 정확하거나 안정적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임경재 교수님 발표 중에서 이제 핵심은 사실은 제가 되게 존경스러운 것이 제가 사실 그런 부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예측을 AI를 에이드를 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댐 방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현재 실제로 물리 기작의 모형과 병행해서 써야 되는 이유는 사실 AI의 책임 소재 때문이거든요. 과연 AI로 판단된 의사결정 수준이 기존의 기작 기반에 의한 예측 수준만큼 혹은 그거 이상으로 오버 퍼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페일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는 문제를 그동안에 기작 기반의 모델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안 물으면서 왜 AI 하는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묻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웨이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는 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모델을 만든 사람을 처벌받든지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의사결정했더니 처벌받던지, 혹은 뭐 알고리즘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보가 좀 정복이 된 것 같으면서도 못 쓴다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좀 기존의 방식을 병행해서 쓰는 것, 그것은 AI 홍수예보도 마찬가지고요, 녹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통합물 관리 관련해서 사실 이거는 섹션 1에서 얘기가 됐던 것인데, 오늘 보시면 발표가 이제 생태 부분이 있었고, 거꾸로 얘기하면 수질, 녹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뭄이나 홍수 같은 이제 수량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국민이 물을 소비하는 거는 드링킹 워터 혹은 이제 하수 처리가 되겠죠. 이거를 사실 한진 박사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좀 담당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AI적으로 이제 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통합 물관리 관점으로 AI를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자, 먼저 기상 예측을 잘하고 수문 예측을 잘합니다. 임경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하천 혹은 이제 그 댐 저수지의 뭐 생태 혹은 수질을 고려한 수질을 예측을 어느 정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수질은 도수가 돼서 결국 정수장으로 가게 되고요. 정수장에서는 적절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예측이나 예보가 굉장히 수질이 안 좋다 그러면 저희는 정수장에서 방어를 해야겠죠.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뭔가 뭐 약품을 더 넣는다든지 수처리제를 뭐 약품을 더 넣는다든지 수치를 바꾼다든지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과연 이게 비용 효율적이냐라고 하면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AI는 이제 ROI를 따지는 수준, BC를 따지는 수준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그 통합물 관리는 사실 굉장히 정책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얘기를 해왔지만, 이제 인텔리전스한 뭐 예를 들면 인텔리전스 IWR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나와있던 어떠한 요소 기술들을 전체적으로 묶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겠고요. 말을 빨리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시 데이터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것을 통합을 할 것인가. 제가 답은 어느 정도는 이제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지금 소버린 AI가 있습니다. 소버린 AI의 의미라고 한다면 결국 정부에서 한다는 건 되게 부처 간의 데이터 연계 활용 뭐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아까 부처 간의 그 교류를 활성화해라. 공동 협업을 해라, 뭐 기관 간의 협업을 해라, 공동 뭐 생태하시는 분들이랑 수리수문이랑 공동 연구를 해라. 좋은데 그걸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데이터를 연결시켜주거나, 그 데이터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대형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는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27년 하반기까지는 한국형 소버린 AI 모델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각각의 엔터티들 그리고 다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업할 수 있는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데이터 부분도 아까 권현아 교수님 말씀하셨지 이걸 피팅해가지고 맞추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되게 잘하는 해외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제가 듣기로는 잘하는 게 데이터 테이블이라든지 데이터의 뭐 형태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통합시키는 데 장점이 있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를 좀 벤치마크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바로 안강국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좋은 발제자들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수생태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생태 건강도가 변화한다. 사실은 이것은 스토리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가 변화하면 수생태계가 변화한다라고 하는데, 수생태계의 변화는 실제 오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변하거든요. 실제 수생태계 1, 2도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기 온도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물속의 수온의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미세해요. 이걸 연계를 시켰는데 큰 틀에서는 이제 전체 내용은 조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생태 건강성 평가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저도 이제 여기 이제 물고기 책임자로 처음에 이제 심을 만들었고, 이제 국가에서 2008년에 시행했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것을 조금 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를 다 봤잖아요.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기후 변화라든지 생태 건강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려면은 저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프리 스크리닝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오염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없는 자료 다 빼버리고요. 기후 변화 영향이 없는 지역들 좀 빼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정책이나 이런 데 좀 더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DB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생물은 이제 봄철 4에서 6월짜리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수생태 건강성 평가는 이제 1년에 봄하고 가을 두 번에서 이제 평균을 내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질하고 연계를 이제 해서 말씀하셨는데 봄하고 가을이 완전히 들리죠. 이제 여름에는 장마가 있어가지고요. 수질, 인질소, 뭐 TNTP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봄철하고 가을철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리수문은 1년 자료로 12개월 자료를 평균을 했는데 혹시 여기 이제 봄철만 했기 때문에 한다면은 봄철에 수리수문만 좀 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제 인질수 이런 것들이 7, 8월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요. 이제 뭐 위치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을 내보면 봄하고 가을에 엄청나게 수질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게 남한강이나 이런 데서는 뭐 TDI, BMI 이런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가뭄이나 이런 때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보면은 가뭄이 금방 들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제 물고기나 이런 거 채집하는 거 보면 훨씬 쉬워가지고 전국 자료 여기 남한강 말고요 전국 자료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바로 가뭄이 들었을 때 조사를 해보면 훨씬 좋게 나와요. 왜냐하면 어류 채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모든 종 거의 다 채집돼요. 물이 확산돼가지고 늘어나면 채집이 어려워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20여 년 조사하면서 보면 이제 전국 자료는 그렇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까 이제 남한강 자료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채집 효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지 금년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TDI라든지 이제 BMI 특히 이제 물고기 이런 것들은 종이 없어진다든지 다양성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생태 건강도 평가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TNTP 인질수 부영양화 유기물 지수 기반으로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건강성이 좋다고 했는데 실제는요 낙동강의 상류, 중류 정도를 딱 가보면은요 여기 수질, TNTP, BOD 어마어마하게 좋고 다 건강성 1등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요 석포제론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유해 화학물질, 징크라든지 캐드뮴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나빠요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이거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국립환경과학원 이런 데도 조사를 하고 뭐 하긴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건강성에 관련돼서 전부 1등급인데 실제는 조사를 해보면요 다 C, D등급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도 이제 양쪽 상호 보완, 인질소의 관계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AI 기반 모델이 이제 주로 단일 지점 이런 데서는 이제 넓게 하다 보면 단일 지점, 뭐 특정 하천, 호주 아예 안 맞죠. 전국 단위로 이 모든 단위를 딱 하다 보면 전국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평균을 내고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런 모델을 할 때도 조금 공간의 유형화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여기 수질 말씀하셨는데 장마 전중후가 완전히 달라요. 인질소, 뭐 TNTP 이런 거 완전히 오염 부하 자체가 이제 7, 8월에 다 집중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절적인 경향이라든지 뭐 공간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유형화해서 좀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하천 생물종 이제 기후변화 취약종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 취약종이 하류나 이런 데서 이제 아까 집중화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 취약종 환경부에서 이제 5종 정했죠. 뭐 금강모치라든지 뭐 버들개 뭐 이런 종에서 5종 정했어요. 최상류에 살고 사류는 하류에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취약성 평가를 하면 하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최상류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석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하시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녹조 이제 다른 분야인데요. 호수나 이제 유해 화학물질, 유해 이제 녹조 기술 인자 개발인데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AI 쓰는 거 뭐 10년, 15년 전에도 이미 ANN 모델 같은 거,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다 썼죠. 그리고 이제 뭐 단일 전체 뭐 다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저는요 TNTP 무조건 클로로필만 해서 어떤 인자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표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지표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기후변화 생물종 기후변화 평가 연구 개발이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연구 책임자인데
여태까지 기후변화 지표종 평가나 이런 것들이 지표가 하나도 맞지 않은 걸 적당히 그냥 했어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호수 이제 녹조 예측이나 이런 것들 하려면은요, 우리나라 호수는 거의 대부분이 95% 이상 인재한 호수예요. 나이트로젠 중요하잖아요. 환경부 수질 기준에 딱 보면은요, 질소는 TNTP가 16 이상이면 질소 등급 무시한다.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뭐 NP 레이쇼를 이런 때 녹조에 넣는다든지, 그리고 아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체 안정도 간단히 이제 온도에 의해서 밀도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수체 안정도나 이런 것을 밀도 기반으로 간단히 상층, 중층, 하층이 있으니까 뭐 인다든지, 뭐 그리고 이제 뭐 수체류 시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장마지면 싹 떠내려가고 중요하죠. 이런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질소나 뭐 BOD, COD 뭐 이런 류의 관계를 넣어가지고 측정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명확한 지표 개발, 그리고 이제 지역의 특이성에 맞게 이런 개발들이 AI를 쓰는 것은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국가 전체에 지금 보셨던 것처럼 AI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라지 스케일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소 스케일, 호수다 그럼 대청호라고 하더라고요. 상류, 중류, 하류가요, 인질소, 뭐 BOD, TNTP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상류, 중류, 하류가. 상류는 리버린이고 하류는 락스트린 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세분화하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스케일은 뭐 취수탑에서 녹조를 하는데 수돗물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저는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그냥 이것을 이렇게 적용한 것들을 여기저기 이제 적용한다기보다는 제 얘기는 이제 이렇게 스페시픽한 이제 스케일 기반, 그리고 장마 전중우도 사실 꼭 필요해요. 완전히 달라요. 인질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녹조 예측의 AI 기반 모델도 그래서 조금 계절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 계열의 장마 전, 중, 후 이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마무리 부탁.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임경재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저는 너무 좋은 얘기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 생태 유량이 환경부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경 생태 유량이 안 되면은요, 하천에 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 농어촌공사 이런 데서 물을 안 줘요. 저수지에서 물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권이 농민한테 있어요. 농어촌공사에 있지 않아요. 농민이 안 주겠다 그러면 못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AI 기반으로 방류량 이런 것을 조절을 하면, 이제 저는 지금 그 농림부죠. 그리고 행안부, 환경부 이런 그 세 부처 간에 지금 물관리 일원화도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협업하에 실제적으로 생태유량 관리, 아까 되는데 이수 치수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생태유량까지 연계해서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네, 곧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원의 이문환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환경연구원의 이문환입니다. 앞 세션도 그렇고 이번 세션도 그렇고 다들 하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 시간을 조금 더 드렸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준비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 임경재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이랑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홍수랑 가뭄 관리, 특히 그 분야에서 예측이랑 예경보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 크게 세 가지고요. 첫 번째는 임경재 교수님께서 일단 농업용 저수지 중심으로 AI에 대한 이용한 치수 관리, 디지털 트윈으로 이수 관리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AI의 강점은 역시 신속성 확보랑 그리고 정확도 향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농업용 저수지가 우리나라에 15,000개 이상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저수지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과연 임경재 교수님께서 하시는 연구들이 전체 다 적용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보편적으로 모든 저수지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뭐 좀 최소한의 좀 계측 장비를 이용해서 좀 하는 방식까지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보통 수리수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리수문 모델링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기상 예측 정보가 잘 안 맞아서
예보의 정확도이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기상 예측 정보를 뭐 기상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높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많은 자료들이 생산되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그 정보를 그 분야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좀 고민들이 필요하고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지금 오늘 임경재 교수님께 발표하신 내용도 농업용 저수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시설물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뭐 홍수 예보라든지 도시 침수 예보도 좀 시설물 지역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 이 홍수나 도시 침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는 사람이 받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홍수에 따라서 피해를 받고 가뭄의 피해를 받는 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좀 홍수 예보가 좀 예경보까지 가서 결국 사람이 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대피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로 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 있는 법으로는 경보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그 지자체에서 좀 하고 있거나 행안부에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좀 홍수나 도시침수, 가뭄 예경보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연구원의 이문환 박사님 토론 있으셨고요. 이제 마지막 토론입니다. 세종대학교의 허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마지막이라 이제 전체 좀 총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국내 아마 최고의 AI 적용해서 수문 예측, 뭐 심지어 이제 생물 건강성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전문가들 모시고 좋은 발표를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임경재 교수님, 간단하게 임경재 교수님은 이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AI, 그 인공지능 기술로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또 특히나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해서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노력들이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실제 지역사회에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좋았고요. 모바일 뭐 드론이나 로봇에 의해서 얻는 정보도 이제 추가해서 예측이라든지 관리 방안까지 좀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좋았습니다. 권현환 교수님은 정말 그 모범 케이스처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수문하고 기후 변화 그다음에 일부 수질 항목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최대한 의미 있는 그런 그 결과를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AI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왜냐하면 생태 그 건강성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예측하기가 생물 부분이 가장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셨고. 또 사실은 기후변화 수문 예측 그 전문가시기 때문에 거기서 그동안 사용하신 어떤 통계적인 노하우 같은 거를 생물 건강성을 예측하는 데 좀 적용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맡은 게 차윤경 교수님 발표하신 녹조 발생 쪽인데요. 그래서 이쪽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또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녹조 발생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 다단한 이런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뭐 수문도 뭐 강우같이 자연적 요인이 있고 또 인위적인 또 수문 요인이 있죠. 그 수질도 우리가 일반 기본 수질이 있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한 또 그런 수질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복잡 기작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 논문도 AI 활용한 수질 예측 논문도 크로필의 예측에 많이 이제 치중되고 있는 거가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예측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작에 대한 왜 이런가에 대한 기작에 대한 연구가 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하게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차은경 교수님이 그 기작 기반 모델 활용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작 기반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사실 빅데이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대신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패턴을 읽는 그런 AI 모델을 또 좀 보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다만 이 기작 기반 모델을 구축할 때 이 녹조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보다 보면 수문하는 분들은 수문을 너무 강조해서 이것 때문에 녹조가 발생했다. 또 어떤 수질을 하는 분은 수질분을 강조하고 그래 그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똑같은 AI 툴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연구자의 취향에 맞는 결과가 나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작 기반 모델 구축할 때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그 녹조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조금 컨센서스를 만든 다음에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또 아까 그 데이터 기반 쪽은 최근에 뭐 많이 쓰고 있지만 익스플레이너블 AI를 쓰게 되면 어느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해야 되고 어느 부분의 모니터링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활용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하천에 있는 녹조 발생에 대해서 저는 기저 유출에 의한 영양염류 역량을 상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AI 예측 모델에서 지하수 쪽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델링이 지금 필요한 상태고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조금 더 예측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분의 발제가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세 분의 발제자와 그리고 좋은 논의를 이끌어 주신 네 분의 토론자에 대한 토론이 마무리됐고요. 아마 저희들 주어진 시간이 뭐 4시 30분까지였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다른 질의나 응답 혹은 발제자에 대한 논의 없이 오늘 세션 2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